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해 마지막 날인데요. 좋은 소식보다는 걱정스러운 문제를 다루게 돼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젯밤 국회에서 이른바 게슈타포법, 또한 권력 신입법이라고 부르는 괴물 공수처법이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고 나섰습니다. 공수처법 처리와 동시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조기 경질애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님과 함께 이런 문제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부터 우리 다. 그렇죠. 뭐 어제 한국당 의원들이 뭐 강력히 반발은 했습니다만은 4+1 협의체, 이것도 정말 괴물 협의체예요. 그렇죠. 법률적 근거도 없고 정체도 불분명한 괴물 협의체가 공수처법을 처리를 했는데요. 뭐 저나 또 많은 분들이 공수처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법이 일단 통과가 됨으로써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공수처법 하면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괴수타법, 예. 괴수타법법 예, 예.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옥상옥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검찰 무력화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이건 위헌적인 기구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검찰 같은 경우에는 여권에서 무소불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견제 장치가 있어요. 예. 인사 과정에서도 청문회도 해야 하고,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견제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가 되는데, 지금의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국회뿐만 아니라 공수처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사정기관 사람들, 네. 그리고 법관들, 판사, 검사, 예, 사법부, 예. 꼼짝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들. 예. 뭐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삼권을 다 관장하는 사람들을 다 약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슈퍼 사정기관이 되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도 그게 확실하게 드러난 거는 유재수 건이나 뭐 김기현 그 울산 예. 선거 개입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서 안 했으면 저건 묻혀버렸을 거라고. 조국 사건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런 것들에 대해서 왜 무리하게 저렇게 하느냐.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겁먹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고 저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에 확실하게 돌려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뭐 심판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여권 입장에서는 이 조국 수사라든가 일련의 수사를 보면서 검찰에 네. 권력 후반부 가면 여러 가지 비리가 터져 나올 건 그렇죠.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퇴임 이후가 제일 걱정일 거예요. 그렇죠. 이 현재 검찰이 있을 경우 자기도 지금 적폐 수사를 해갖고 전 정권을 아주 싹쓸이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 딱 둬가지고 그러면 뭐 자기 세력들이, 공수처는 임기도 또 길잖아요. 그렇죠. 3년 이상인가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임기 끝나고도 한 1년 정도 더 할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다음에 디펜스가 되고, 게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민변 출신들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사정기관 위에 자기들의 그룹들을 위에다 얹혀놔가지고 확실하게 통제하겠다. 그리고 이후에도 도모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게 퇴임 후뿐만 아니라 장기 집권의 그 단초들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라고 하는 거는, 선거법은 총선용이라고 하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법은 대선용이죠. 장기 집권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공수처법을 이번 총선 이후에 바로잡지 않으면은 지금 좌파 독재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절실함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 사회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에 총선 때 확실하게 심판을 내서 야당에게 과반수를 주셔서 그 다음에 확실히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인 틀과 그리고 명분을 만들어 주시는 게
그렇게 호소를 드립니다. 그래서요, 공수처 저지의 그런 절실함, 이런 것들은 뭐 많은 국민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황교안 대표가 삭발도 오시고, 뭐 단식도 오시고, 여러 가지 또 농성도 하면서, 투쟁을 선두에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수처법 처리라든가, 뭐, 선거법 개정안도 물론이고, 그 이전에 또 예산안도 마찬가지고, 한국당이 정말 목숨을 걸고 본인들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싸웠느냐, 정말 절박성을 가지고 싸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너무 무력하게 모든 것을 다 내줘 버린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은 오히려 신뢰와 명분을 다 잃었는데 협상이라도 해서 독소조항도 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 좀 했었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그런 비판론도 지금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예를 들자고는 공수처법에 독소 조항을 뺀 게 권은희 안이잖아요. 네. 그런데 권은희 안을 할 건가 말 건가 당내에서 굉장히 토론이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했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무기명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걸 뺀 상황의 권은희 안을 지지를 했을 거고, 그런데 무기명을 얘기를 하는 순간 저쪽에서는 배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기명 자체를 찬성하면은 그쪽에서는, 여권에서는 배신자로 낙인 찍기 때문에 무기명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기명이 무산되니까, 이건, 표 계산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안은, 저쪽에서 4+1, 우리는 한국당 쪽에서는 1+4라고 하죠. 4+1은 정당 사회, 준 정당 1이라고 한 뜻인데, 지금 이건 교섭단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당에서는 줄기차게 1+4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뭐 말씀하신 대로 법적 실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여기에서 만들어낸 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패스트트랙 원래 있던 법안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그거보다 더 개약된 상황이 그 법안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결국 여권에서도 계속 표단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야당에서 수정안을 밀어봐야 결과적으로 여권에서 주장하는 안을 관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칙론이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론을 지키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우리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당했다. 여러분들이 총선 때 힘을 몰아주셔서 이건 우리가 반드시 원상회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총선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결국은 국민들의 그 표를 가지고 결국 총선 끝나가지고 과반을 얻으면 그걸 바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게다가 지금 공수처법은 6개월 경과 규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설치 자체는 총선 이후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원칙론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면에서 물론 좀 무기력하다는 얘기는 뭐 수긍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안의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김 소장님이 황교안 대표 특보로서 뭐 당의 입장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너무 강경론에 흐른 것 아닌가 하는 비판론이 있습니다. 어제 상황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라는 것은 뭐 기본이 대화와 타협입니다. 또 투쟁하면서 또 협상을 하는 거예요. 투쟁은 투쟁대로 하되 또 일부분 타협을 통해 가지고 독소조항도 빼고 실리도 취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협상 말씀을 많이 하시고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할 얘기인 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협상 부분은 지금 1+4에서 하는 협상이 그 자체가 진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파트너가 안 됐어요. 그런 면에서 협상 자체를 들어가려고 해도 대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받아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늘 얘기하잖아요. 한국당은 협상하자기도 아예 거부하고 강경투쟁만 하고 있다고 맨날 그렇게 비판했잖아요.
민주당 측에서는. 그런데 당내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처음에 협상의 여지를 열어줬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올린 거 아니냐. 예. 처음부터 원칙을 확고하게 지켰으면은 이런 지경까지 안 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어찌됐든 총선에 승리를 해가지고 원상 회복해야 하니까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김 수장께서 앞으로 한국당에 나갈 방향도 이렇게 일정 부분 제시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들의 총 사퇴 결의를 했어요. 네. 근데 저도 정치부 기자 오래 하면서 늘 봤지만 총 사퇴 결의 해가지고 사퇴한 사람이 없어요. 쇼 아니냐 또 이런 비난도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말하자면은 공수처법 처리 이후 패스트트랙법 처리 이후 한국당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부분이 내년 4.15 총선의 어떤 판가름을 승부를 판가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당에서는 어떤 전략들을 구사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투쟁 국면이 계속 지속되면서 사실은 약간 피로감도 있고 예. 그리고 민생을 좀 돌봐야 하는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가로막혀가지고 그렇습니다. 민생 현안이나 경제 현안들이 등한시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일단 공수처법하고 선거법이 통과되고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쟁은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그거 이외에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라이브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체감되는 그런 공약들이 나올 거고 그래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원상 회복하는 것과 국가 경제와 안보를 제대로 챙겨야 한다라고 하는 대안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경쟁하듯이 이렇게 가면서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결국은 총선에서 이겨야지 그렇죠. 하지 않겠습니까? 총선에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당을 혁신하는 것과 보수 통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때론 현장에서는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예요. 하나를 하면 하나는 뒤처질 수밖에 없고 이런 관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당 혁신을 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정치는 모순되는 걸 항상 접합을 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당 혁신도 하고 통합도 이루는 그런 그 제3의 길들, 새로운 길들을 모색하는 것들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 혁신 중에는 이제 총선이 코앞에 있으니까 결국은 참신한 인물들로 그렇습니다. 뭐 황교안 대표가 이미 공약을 했어요. 현역은 뭐 30% 컷오프하고 50% 물갈이를 하겠다. 그런 공약들을 통해서 실천에 옮김으로 인해서 정말 새로운 인물들 팍 내놓고 그 전에 웰빙 국회의원들은 좀 걷어내고 그런 조치들이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도 그걸 지금 바라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에서 투쟁하는 기간은 어찌됐든 의원들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것도 약간 모순 관계인데 컷오프를 해야 할 분들을 또 가가지고 투쟁을 하도록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가 사실은 공관위에서 할 일이고 지도부에서 할 일이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듯이 총선의 관건인데 이 인적 개선을 하면서도 정당한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노력을 해야겠죠. 예, 한국당으로서는 뭐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걸로 생각을 하지만 공수처법 처리 이후 지금 공수처법 자체가 검찰을 무력화하는 그런 법인데 어제 공수처법도 처리됐지만 추미애 네. 법무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마무리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은 뭐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3일날 임명장 주고 그 이후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대대적인 인사 칼바람을 날린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서초동에 회자되고 있는데 우선 어제 청문회에서 나온 몇 가지 점을 좀 짚어보면 하나는 검찰 수사가 공정성 시비로 사회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나 했고 두 번째 검찰총장에 대한 장관의 지휘 감독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두 가지 점을 좀 종합해서 추미애
속셈이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한 속셈이. 이거는 어찌됐든 청와대에 보내는 메시지겠죠. 그래서 청와대 사실은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친문 지역에서도 약간 부담을 느끼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제2의 윤석열 되지 않나 하는 불안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불안감을 사실은 지금은 약간 그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상당 부분 할 겁니다. 이렇게. 어찌됐든 공수처가 통과되고 이런 분위기에서 총선을 앞두고 반기를 드는 거는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총선 끝때까지는 뭔가를 굉장히 확실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검찰에서 뭔가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쉽사리 하기는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민주적 통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공수처법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장에 대해서 얼마든지 법무장관이 지휘 감독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통제권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왜 또 공수처를 만들어 갖고 하냐 이거예요. 공수처는 누가 통제를 하죠? 대통령이 하나요? 그래서 지금 어제 뭐 추미애 장관이 또 장관 후보자죠. 검찰이 지금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 또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뭐 국회의원들이 검찰총장과 협의를 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협의는 아니고 그냥 의견을 든다. 참고 자료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한 인사권을 행사할 의지를 지금 표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서초동에서는 지금 1월 3일 날 임명장 받고 바로 1월 6일 대대적인 인사 뭐 이렇게 충격적인 인사를 한다는 그렇죠. 소문이 나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소위 말해서 사단이라는 사람, 인맥이라는 사람들을 탁 잘라내겠다. 예. 그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총선을 공관정국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사실 어제도 공교롭게 이 혼란 중에 사면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특사 발표가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대부분 말은 사회통합이지만 지지층 결집 아닙니까? 예. 그 지지층 결집을 해가지고 강성 그 민노총과 전교조 그리고 강원도에서 그래도 그 약간 여세가 약한 강원도에서 대표 주관자가 될 수 있는 뭐 이광재 씨를 이렇게 예, 그게 사면해가지고. 핵심에 야당 쪽에서는 규색 맞추기로 하긴 했지만 사실 그분들이 출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공수처법이 난리를 치는 와중에 결국은 특사 발표를 했고요. 또 공교롭게도 추미애 장관도 이때 예. 그러니까 모든 이슈를 여기에서 녹여놔가지고 한 번에 끝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취지를 보면은 연초에 인사를 당연행한다라는 거는 그냥 예측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를 대대적으로 하면은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결국 인사라는 게 네. 초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뭐 대검에는 한동훈 반부패 부장이라든가 지금 조국 수사 또 유재수 감찰 무마 또 김기현 사건 수사 이런 부분을 하는 수사 라인들을 인사를 핑계로 해서 싹 그렇죠. 해체해버리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대적이라고 하는 건 그것만 하기 그러니까 전체 인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고요. 지금 인사할 때도 아닌데. 이제 원래는 2월인데 1월로 앞당기고 명분은 있죠. 고검장급이 지금 5자리가 비어 있다. 사실은 그때 그것만 조국이 자기가 취임해가지고 자기한테 충성을 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기 위해서 좀 비워놨다는 거예요. 그걸 채우려면은 연쇄적인 인사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그 속셈은 결국은 윤석열 제거 작업에 돌입한 것 아니냐. 네. 이런 것들이 대다수 저 법조계내의 관측이에요. 정치권에서도 여권에서 윤석열과 같이 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이 공감되고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고 해요. 확산이 아니라 굳어진 거 아니야?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당신은 이제 안 되겠어. 잘못하다가 나한테 칼 들어오고 생겼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코 밑에 와 있잖아요. 예. 턱 검찰의 밑에 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가 나오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윤석열을 제거하기 위한 시나리오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공감대에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거칠게 할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겠지만 지금의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군사 정권에도 눈치 보고 해야 할 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질러버린단 말이죠. 옛날에 군사 정권에도 뭐 모양새도 좀 갖추고 다 그랬어요. 좀 부끄러운 줄도 알고 잘못하면은 이른바 우리 어려운 말로 수호지심이 있었어요. 맞아요. 체면도 있고 염치도 이 정권에 들어서 하는 것들을 보면 그런 거 아무 거리낌 없이 해버려요. 맞습니다. 그래 모태똥이나 스탈린이 했던 그런 과격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또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사실은 우파 진영의 군부 독재 같은 경우에는 전통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모양새도 있고 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경제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예. 전문가들 모셔서 다 권한을 주고 그 결과로서 승부를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물론 독재 부분을 위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축적돼가지고 대한민국에 지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지금은 문화혁명 10년 정체를 대한민국에 다시 이식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면은 이건 국민들이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추미애 얘기도 나왔지만 추미애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지금 예전에 나왔다가 쏙 들어간 게 있어요. 공공수사부, 옛날 공안부입니다. 뭐 또 외사부라든가 금융부 뭐 이런 수사기관들을 한 40여 개를 싹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검찰은 형사부하고 공판부 뭐 이런 것만 남기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하는 거고 또 인사를 강행을 해서 예. 말하자면은 윤 총장이 도저히 견딜 수 없도록 강력하게 반발하면 그걸 기화로 해갖고 명분으로 해서 명령에 불복종한다. 뭐 반기를 든다. 이런 명분으로 제거를 하겠다는 게 여권의 그런 어떤 제거 전략이라는 게 서초동에 나돌고 있는 하나의 뭐라고 해야 하나요? 썰이라고 해야 하나요? 풍문입니다, 지금. 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겠다. 윤석열 총장 입장으로서도 이렇게 뭐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 반발하는 모습으로 보면 그걸로 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가지고 사표를 내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였죠. 그때 조국 수석이 장관이 된 다음에 조국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활용을 하면은 윤석열을 사표를 낼 수밖에 없겠다라고 했는데 조국 장관이 워낙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작동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뭐, 그래, 타이밍을 맞아요. 놓쳐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수사지휘권만 가지고는 그 사표를 내게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에 그래서 더 큰 카드를 쓰는 거예요.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건 수사지휘권을 활용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대적인 인사는 손발을 다 묶어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묶어놓는 게 아니라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극약 처방이에요. 그러면은 검찰 조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 그리고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공수처를 위에다 올려놔가지고 이 암세포를 올려놔서 에너지를 다 빨아먹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검찰은 공수처 하부기관으로 그렇죠.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이렇게 치밀하게 그 국정을 농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완전히 거의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관심사는 윤석열 총장이 이 상황이 뻔히 돌아가는 것이 보이는데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그거예요. 과연 그렇죠. 윤석열의 카드는 뭐냐. 뭐 국민들이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왔고 그 힘을 바탕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금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만약 윤석열이 물러난다면 그런 수사들도 다 용두삼이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검찰도 완전히 이제 권력의 손아귀에 또 다시 들어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윤 총장도 충분히 준비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속도전을 했잖아요. 예, 속도전 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 투입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했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정말 많은 자료들을 확보했다.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를 정부 여당에서 공격을 하니까 결국은 그거를 최대한 숨기고 결국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쪽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은 그 사실들이 일정 정도 여러 방향으로 또 나오는 그럴 개연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가지고 무리하게 인사를 하면은 총선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총선에서 여권이 폭망을 하고 정권 지지도가 급락을 하면은 그때는 윤석열 총장이 나름대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단기적인 그 대응과 장기적인 대응이 다 같이 준비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에 가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엔 한국당에서 갈 일은 저는 없다고. 아니 본인도 그렇겠지만 한국당에서도 받기도 그렇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양쪽 다 명분을 잃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과 싸우는 뭔가 연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총선을 같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게 바로 민주당이 벌써부터 퍼뜨리는 마타도 그렇죠. 옵니다. 그래서 한편이다 이렇게. 예. 그래서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윤 총장은 이제부터는 외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윤 총장이 그동안의 그 행태를 봤을 때는 꿋꿋하게 끝까지 해서 박근혜 정부 때도 결국은 물 먹고 있다가 화려하게 부활을 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현 정권과 윤석열 총장은 운명적으로 트레이드오프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승하면 누군가 망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분명한 건 문재인 정부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윤 총장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꿋꿋하게 버티고 싸워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공수처법 처리 이후 전국은 더 얼어붙고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년 총선에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새해 건강하시고 큰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